음, 일단 첫 번째 AI랑 머신러닝 그 세미나 하자고 했던 거 첫 번째 세션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지껏 우리가 해왔던 공부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캡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첫 번째 그 세션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좀 백그라운드 부분, AI 백그라운드 부분을 좀 공유하고 마실까 하고 있어. 그래서 여지껏 다룬 우리가 연구실에서 세미나 하면서 다룬 기법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보면은 좀 뭐지, 보통 이제 배우는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봤더니 이렇던데, 이제 지난번에 내가 머신러닝 논문들을 가지고 리뷰를 했었고, 그 안에서는 머신러닝부터 시작해서 강화학습, 아까 방금 얘기한 강화학습 부분들 리뷰 페이퍼들 가지고 리뷰를 한번 했고,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 개념들 베이시안 확률부터 시작해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부터 차례차례 조금씩 핵심 개념들을 밟아갔지. 그 이후에 리그레션 부분 간단한 예제로 다뤘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리니어 리그레션 다음 바로 나오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그거를 지훈이가 한번 다룬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부분을 하면서 딥러닝의 기본적인 원리 부분까지 내가 한번 다뤘었고, 그래서 DB랩의 상우가 SVM 쪽을 다뤘고, 로피가 HMM을 한번 다룬 적이 있고, 태호 선배가 K-means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랑 GMM, 뭐 EM 이쪽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순차적으로 이게 머신러닝 코스들을 보면 대부분 다 배우는 좀 스테이트 오브 아트 혹은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기는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룰 거는 많이 다룬 건데, 솔직히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 느꼈던 거는 그래도 ML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다룰 수 있는 기회였었던 걸로 이제 자평을 하고 있는데, 좀 크리틱을 해보자고 하면은 처음 의도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우리가 실제 구현을 해보고 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생기고 아웃풋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파라미터는 우리가 어떤 걸 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기법 쓰지만 뭐 온톨로지 쪽도 쓰고 로지컬 리즈닝도 쓰고, 지금 뭐 로피가 했던 그런 MLN이라든지 다양한 기법도 있고, 트러스트 쪽에서는 디시전 트리를 썼었는데, 우리가 쓰는 기법들이랑은 살짝 좀 차이가 있지.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던 기법들을 아직 많이 도입을 안 한 부분도 있어서 현실적인 괴리가 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을 이제 다른 머신러닝 렉처들에서 다루는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다루긴 했는데, 좀 중심 없이 나간 부분이 있어.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알고리즘들을 그냥 다루다 보니까 그 체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정말 AI 쪽의 논문들을 읽거나 혹은 그거를 좀 인텐시브하게 적용한 IoT 쪽 논문이나 이런 걸 읽을 때 보면은 좀 그런 기반 없이 공부를 했다 보니까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 핵심 코어 컨셉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도 이제 공부해보지 많은 기법이 너무 많다라는 점. 왜냐면은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게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봄학기 동안 좀 고쳐보고 또 다시 이제 공부를 좀 해봤으면 해, 체계적으로. 그래서 구성을 차라리 두 가지로 나눠봤으면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예 이론적 백그라운드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 기법들 예제들 보면서 이제 실습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이론적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저기 이제 랩에 하나가 있더라고. AI 텍스트북이 있는데 저게 제일 잘 나가는 텍스트북인 것 같아. 홈페이지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천 몇백 개 이제 대학들이 저걸 전부 다 AI 텍스트로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 부분을 좀, 원래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텍스트 정독이니까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 솔직히 모든 챕터를 다루는 거는 좀 오버킬이고, 우리 연구실에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뽑아서 해보니까 한 7주 정도 나올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필요한 부분을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위법 쪽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거는 정말 구현해보는 거, 한 사람당 한 2주 정도씩 잡아가지고 정말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들 한번 오픈 라이브러리들 써가지고 실제로 그냥 이그제플만 만들어 보는 거지. 그 수준까지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그래야 이게 머신러닝 확실히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해.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봤으면 하고, 그래서 이제 세션 A를 구성해 본 게 지금 보고 있는 이건데, 지금 아예 그냥 이름을 박아놨어. 이름 박아놓은 건 뭐냐면은 본인들이 써야 할 기법들 위주로 박은 거야. 지금 보면은 지훈이는 없지? 뭔가 좀 기뻐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고르게 넣는 것보다는 본인들 앞에 당장 닥친 거 위주로 하는 게 난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뭐 중간에 보면은 HMM이나 그러니까 로지컬 인퍼런스나 퍼스트 오더 로직 같은 경우에 뭐 이거 봤겠지만 시멘틱한 부분을 도입을 하고 있지. 로피가 도입을 했고 그리고 HMM 부분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중간에 그런 관련된 부분 현실적으로 넣었고 시험일을 넣은 부분 솔직히 저걸 누구를 할당을 할까 고민했어. 굉장히 기본적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오래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네트워크 쪽에서도 저는 확률적인 모델을 활용할 계획이라고도 병원 선배도 좀 말을 했고 해서 한번 저런 코어한 파트는 뭐 시영이가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프리리퀴짓이 별로 필요 없는 파트거든. 그래서 그렇게 공유하는 게 괜찮겠다 이거 넣어봤고 준성이는 이제 디시전 메이킹 부분 나중에 나오는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넣어봤고 마지막으로 앞뒤로는 이제 내가 담당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시험 기간 고려해서 2주 빼보면 딱 한 2달 정도 스케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2달 정도 체계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좀 공부하면은 그래도 봄학기 꽉 차게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구성을 했고 내용도 봤더니 구성이 되게 알차게 되어 있고 설명도 쉽게 되어 있어서 저거 좀 같이 재본을 해서 같이 돌려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 도서관 맡겨서 재본을 하면 그래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내가 본 건 챕터 1, 2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하기 가장 안 좋은 세미나 마지막에 가장 안 좋은 컨텐츠인데 AI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AI 기법들의 체계부터 그리고 왜 이런 기법들까지 이제 도달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말 백그라운드를 다루는 챕터가 1, 2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우리는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었냐면은 진짜 나는 이 논문 써보고 저 논문 써보고 그리고 뭐 다양한 논문들도 많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는 거 많이 봐왔지만 항상 이게 마지막쯤에 읽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언어랑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가 좀 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기술 디테일로 조금 더 내가 아는 범위를 넘어갔을 때 그걸 추론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걸 읽어보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좀 이해가 되니까 확실히 좀 각 기법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도 확실히 좀 이해가 되고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온톨로지 쓰고 뭐 이렇게 제나 엔진 써가지고 추론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그런 난리지 리프레젠테이션부터 시작해서 로직 기반의 인퍼런스가 AI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분산 시스템 안에서 뭐 오토노머스 엔티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기법이 AI 쪽 부서 사람들이 볼 때 어느 수준에 와 있는 건지 몇 년도 정도에 와 있는 건지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는 원시적인 수준에 있는 거거든 지금 AI 쪽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느껴볼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알면서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으면 하고 그러니까 좀 내용 자체가 그런 딱딱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사파 위주로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중요한 텍스트들 카피해 와서 다시 설명해 주는 식으로 그냥 진행을 할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잘 알고 나면은 정말 난 제대로 알고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좀 세션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 인트로 쪽을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내가 한번 ANN 쪽 얘기를 하면서 AI가 진짜 그래서 뭘 하기 위한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말했던 거는 사람이 하는 걸 대신하기 위해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치? 근데 AI 쪽 사람들이 볼 때 총 4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더라고. 그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총 thinking이랑 acting 하는 거 그리고 humanly 그리고 rationally로 해가지고 2x2로 계산이 되는데 thinking humanly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는 거지. 그걸 할 수 있는 머신이 있는 거고 acting humanly는 정말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행동하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거고 thinking rationally는 사람이랑 좀 달라도 돼. 근데 정말 내가 최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기계를 그렇게 하는 게 있고 acting rationally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행동할 수 있게 그치? 결국에 모든 그 정의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기법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acting humanly를 먼저 보는 건데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별로 안 와닿는 거지 튜링 테스트 우리가 쓸 일이 없으니까 튜링 테스트가 정확히 acting humanly와
부합하는 게 되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은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걸 뭐 정의부터 얘기하면은 사람한테 뭐 똑같은 이제 문서 뭐 문제를 주고 사람한테 시키고 기계한테 시킨 뒤에 이제 정답을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정답을 컴퓨터도 주고 사람도 주겠지? 그랬을 때 이 정답을 가지고 이거 사람이 했네 혹은 컴퓨터가 했네 구별하지 못하면은 얘네 똑같이 행동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튜링 테스트거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분류를 해봤을 때 첫 번째로 기계가 영어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NLP 기술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 자체를 표현을 해야 어떻게든 입력을 시킬 수 있으니까 레프레젠테이션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레프레젠테이션 된 지식을 기반으로 리즈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유출을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기법들, 우리가 많이 쓰는 러닝 기법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각각의 분야, 아직도 이 각각의 분야는 각 분야마다 이제 알고리즘도 많이 나오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각 분야마다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치? 그래서 애초에 이제 튜링 테스트 하는 시대부터 이런 어떤 분류 체계는 있었다라는 거지. 필요했기 때문에 기술이. 그럼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토탈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뭐 답을 내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지능만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 예를 들어서 생각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안에 있는 텍스트를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겠지. 컴퓨터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고 이 얘가 그거를 어떤 우리가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주는 프로세스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정보를 스스로 인지하고 본다라든지 듣는다라든지 이거를 얘가 스스로 하고, 이제 아웃풋 자체도 얘가 우리한테 말을 한다라든지 타이핑을 한다라든지 실제로 해줬으면 하는 거야. 그래야 정말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 비전 기술부터 시작해서 로보틱스 부분까지 또 기술이 좀 더 확장돼야 되는 거지, 디멘션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현재까지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액팅 휴먼리 부분의 어프로치들이었고, 여기서 이제 체계가 잡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thinking humanly 부분은 뭐냐면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인지를 해야겠지. 그래야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테니까. 그치? 그러기 위해서 가장 인텐시브하게 활용되는 분야가 그 인지과학 부분, 인지심리학,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인데, 거기서 크게 사람이 행동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론을 쓰고 있어. 자기 성찰, 우리도 많이 쓰는 거야. 인트로펙션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뭐 해놓고 내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라고 그냥 스스로 답을 내는 거야. 스스로 분석하는 거지. 그런 어떤 인트로스펙션이 있고, 두 번째는 사이콜로지컬 익스페리먼트, 결국 가설 검증이지. 가설 세워놓고 실험하게 한 다음에 이게 맞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인 이미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fMRI 같은 거 실제로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뇌라는 거 자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모델링해서 그걸 그대로 컴퓨터한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sufficient theory, 충분한 이론을 내가 만들어내면 그거를 이제 컴퓨터 그대로 구현을 해서 IO 테스트를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이 가정이 맞나? 테스팅 해보는 거야. 이럼으로써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과정, 어프로치가 있었고, 그리고 thinking rationally는 뭐냐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제 쭉 올라가는데 진짜 3단 논법으로 계속 했을 때 맞는 그 결론까지 도달하는 그런 어떤 로직 체계를 가지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게 포커스인 거고, 그래서 그런 로직을 따라갔을 때 정확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느냐가 궁극적인 판단의 지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로직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 이제 그나마 이제 여기서의 한계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지만 모든 정보라고 하는 게 yes or no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치? 모든 인풋이 디스크리트한 것도 있지만 컨티뉴어스한 것도 있고 불확실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거지. 그치? 분명히 true,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을 봤을 때 분명히 쟤 남자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딱 봤는데 남자 같았는데 여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뭐 머리 짧은 여자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true인 것 같지만 특정 확률로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로직을 기반으로 하는 어프로치는 그런 불확실성까지는 다루지 못한다라는 부분. 그치? 그래서 그게 어떤 장애 요소로 가질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acting rationally는 뭐냐면은 단순히 그런 로직 뿐만을 떠나서 정말 이런 uncertainty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애를 만들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방금 이제 계속 준석이가 설명했던 강화학습 부분이랑 가장 근접한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뭘 했든 간에 어쨌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가장 정확한 혹은 가장 어떤 베스트의 기대값, 기대치를 가지는 답을 내리는 것. 그게 바로 레셔널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지. 반드시 yes or no일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너럴한 거지. 그치? 이전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yes or no로 떨어졌어야 됐어. 왜냐면 3단 논법이니까. 하지만 여기는 그런 uncertainty까지도 포함하면서 제너럴라이즈가 됐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이언티픽 모델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아까 우리가 여지껏 많은 모델을 다 다뤄봤잖아, 그렇지? 모든 이런 어떤 러닝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 다 우리가 모델링을 해왔잖아, 그렇지? 강화학습도 그렇고 어떤 뭐 그 다른 추론 기법들도 다 수학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지. 왜냐하면 증명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인 분석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AI 그 텍스트북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모든 알고리즘들이 목표가 이런 어떤 액팅 레셔널리를 달성하는 레셔널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야. 개인화를 할 때 사람이 물론 좋아하는 부분으로 이제 개인화를 시켜주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유틸리티 펑션, 그 사용자의 만족도라고 하는 걸 가장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이제 보면 우리도 이 레셔널 에이전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환경 도메인에서. 그러면 이제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이 AI라고 하는 거를 구성하고 있는 철학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AI라고 하는 기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가장 처음에는 모든 게 그렇지만 철학적인 부분이 있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3단원법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은 사람들이 많아. 뭐 라이프치도 나오고 파스칼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 이런 정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논리를 만들어냈지. 아리스토텔레스를 시작으로. 그래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yes or no로만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치? 사람이 딱 떨어지는 거 말고도 불확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부분에서 듀얼리즘이라는 게 제시가 된 거지. 이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럼 그 영역 자체가 나눠지는 건데, 그럼 이제 그런 영역 자체를 다 포괄해서 우리가 어떻게 레셔널한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제안됐던 게 모든 거는 경험 기반으로 쌓인다라는 거야. 그치? 경험 기반으로 지식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어떤 uncertain한 부분도 결국에는 경험이라는 거를 토대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경험주의라고 하는 어떤 철학도 이쪽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인덕션 부분이 확실히 뭐 인덕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산수학도 그렇고. 그래서 경험이라는 걸 토대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논리실증주의 부분인 건데,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나중에 우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이라고 하는 게 uncertain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그런 게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경험으로 쌓이면서 그런 부분이 논리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모든 거는 결국에 경험을 통해서 논리로 만들어지고 그게 액션으로 취해진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이 여기 논리실증주의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부분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거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커넥션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사용자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목적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논리를 따라서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내가 아는 건 이 정도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적인 커넥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총 이제 그 AI의 기반이 된 철학 논리 부분인 거고, 수학적인 모델로 넘어오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뭐냐면은 아직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도구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든 포멀 사이언스로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됐었던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멀 사이언스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로직이라는 부분이랑 계산 그리고 확률 모델 부분이 필요했던 거야. uncertainty를 고려하기 위해서. 로직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어떤 로지컬 인퍼런스를 통해서 밸리드한 컨클루전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겠지. 포멀하게. 그거를 이제 정립한 사람이 우리가 많이 아는 부울이지. 그래서 부울 로직부터 시작해서 프리지까지 나오면은 퍼스트 오더 로직까지도 정립이 된 거고 이 두 개가 오늘날까지도 뭐 변하지 않고 계속 쓰이고 있지. 이걸 기반으로 인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별해야 계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답을 내지. 계산할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뭐 유클리드 우리가 그 있잖아 그 최대 공약수 내는 유클리드 호도법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넌 트리비얼한 문제로 처음 제안된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출발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생성이 됐겠지. 근데 이제 incompleteness theore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우리가 딱 답을 낼 수는 없다라는 거야. 모든 게 디터미니스틱하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답을 낼 수 없다라는 것도 없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렇지? 그런 거를 또 구별해낼 수 있는 컴퓨터로서 앨런 튜링이 만든 거지. 튜링 테스트. 우리가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테스트인 거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오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트랙터빌리티. 우리가 NPC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리즈너블한 타임 안에 익스포넨셜하지 않은 타임 안에 계산할 수 있느냐 트랙터빌리티까지도 이제 이론이 나오게 된 거지. NP 컴플리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률 모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말하는 거지만 머신러닝 AI 쪽은 대부분 다 확률 모델로 들어가지. 그치? 지식 기반의 인퍼런스만 아닌 부분은 빼면은 다 확률 모델인데 결국에 그 기반을 만든 게 그 파스칼이랑 베이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강화학습 부분이랑 매치가 되는데 게임이 계속 진행돼. 게임이 계속 뭐 갬블링이 계속 진행되는데 갬블링에서 최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인 거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이스 뭐 한번 설명을 했지. 어떻게 지식 가지고 내 기본적인 가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그 모델 자체를 정립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확률 모델을 정립을 시작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철학에서부터 이제는 포멀 메소드가 변환될 수 있는 근거를 이 사람들이 마련을 해주게 된 거지. 그러면은 근거가 마련됐으면은 레셔널리티를 이제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도입되는 거는 경제학 부분인 거지.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얘기한 게 어떤 이코노믹 부분에서 이코노믹 그 경제 시스템이 있는데 경제 시스템을 아웃풋을 가장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모델화 시켜버린 거야. 진짜 사람을 어떤 개개인의 에이전트로 만든 거고 그 사람들이 경제 자체, 최종의 어떤 우리의 목표, 공동된 목표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모델로서.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시작으로 된 거고 크게 두 가지 이론이 나왔었는데 디시전 티어리랑 게임 티어리인데 디시전 티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시경제 부분이거든. 한 사람이 액션을 했을 때 그 액션이 다른 인디비주얼한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 부분에서의 디시전 메이킹은 이 디시전 티어리를 따르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환경만 보더라도 이제 바로 이제 준서이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의 액션이 다른 환경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그 환경이 또 다른 에이전트의 액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우린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강화학습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환경을 인바이러먼트를 가지는 거고 결국에 우리는 이런 스몰 이코노미에 적용할 수 있는 게임 티어리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게임 티어리가 굉장히 AI 쪽에서 핵심 그 메소드로 등장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 왜냐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에이전트들이 어떤 공통된 웰빙이라고 하는 걸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론을 마련한 거지. 그 부분이고 그리고 벨만 부분 우리가 그래서 미래의 어떤 아웃풋까지도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리차드 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크로 디시전 프로세스 아까 또 소개를 한번 했지.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정립을 한 거고 결국에 이 MDP 계산하는 거 보면 나중에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핵심으로 돌아가는 모델이야 이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 벨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분야에서 엄청나게 컨트리뷰션이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이코노미스가 아닌데 실수했네. 다른 건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 그리고 사이콜로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이콜로지 부분에서 이제 컴퓨터로 가기 이제 직전 모델인 거야. 이제 모델은 다 됐고 이론적인 기반도 다 됐어. 철학 부분도 다 됐고 그러면은 이걸 정말 컴퓨팅을 하고 싶은 거지 사람들이. 정말 컴퓨팅을 하고 싶으면은 그 컴퓨팅 자체에 논리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컴퓨터의 논리적인 모델을 정립한 게 이 심리학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했지 인지심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인지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인풋을 넣었을 때 그 인풋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변환된 정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드라이브하고 추론한 다음에 다시 그 추론된 정보를 가지고 액션까지 연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낸 부분을 이제 인지심리 기반으로 이제 정립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AI가 탄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MIT 워크샵 부분이 56년도 부분인데 다 나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CT에서 인지심리 강의를 한번 들었었는데 다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거든. 대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 세 가지 이론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어떻게 어떤 NLP 랭귀지를 처리하고 메모리를 처리하고 그리고 로지컬하게 이제 뭐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모델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키페이퍼들을 가지고 워크샵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고 AI라고 하는 그 컴퓨팅 모델 자체가 그 다음에는 뭐 트리비얼한 하지 보면은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컴퓨터 자체를 이제 모델링할 거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애니악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초기 컴퓨터 모델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부분이 이건 뭐 오브젝티브 펑션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강화학습 부분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정립을 한 거지. 그래서 여지껏 이론이 많았다라면 그걸 근대화시키면서 모던 컨트롤 티어리라는 형태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한 거야. 이런 컴퓨팅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이론이 정립됐고 마지막 링귀스틱스는 할 말은 많은데 이거는 우리 분야는 아니니까 이제 안 다뤘어 그냥. 링귀스틱스는 언어 부분이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흐름은 알 것 같아. 분야별로 흐름은 알면은 그럼 이제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분인데 요거는 다룰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 AI 쪽에서 사람들이랑 조금이라도 대화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을 아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걸 난 좀 느끼고 있거든. 이게 AI 시초부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일단 뭐 게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정말 발생 이전 얘기지 발생 이전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느냐를 잠깐만 얘기해 보면은 정말 그 어떤 우리가 그 예전에 그 기사 정보 처리 기사 기능사 같은 걸 공부하면은 진공관 꽂아서 하는 컴퓨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게 이제 처음에 시도됐던 거지. AI라고 하는 분야가 정립되기 이전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민스키가 아예 뭐 3,000개 베큐um 튜브 가지고 컴퓨터도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립을 한번 해봤으면은 그 다음에 메카르티라고 해서 그 프린스턴 졸업해가지고 딴 데 가서 이제 다트머스 쪽으로 이동한 교수인데 이 사람이 거의 뭐 정립을 했다라고도 봐도 될 정도로 이제 대단한 사람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기도 써있지만 프린스턴 졸업한 이후에 스탠포드 갔다가 다트머스로 이동을 했어. 그래서 다트머스에서 워크샵을 열었는데 그 AI 워크샵을 열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MIT, 뭐 프린스턴, IBM, CMU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라고 하는 거를 주름 잡고 있는 분야 사람들이 다 여기 워크샵 출신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한 2달 정도 논의를 하고 우리가 어떤 분야를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얘네가 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딱 이제 버스플레이스라고 부르더라. 다트머스 대학 아이비리그지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때를 이제 버스 오브 AI라고 명칭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때 많이 나왔던 거는 뉴엘이랑 사이먼도 어떻게 보면은 AI 뭐 아버지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 도메인이 아니고 제너럴하게 사람들이 문제 푸는 프로블럼 솔빙하는 과정 자체를 컴퓨팅화 시켜버린 거야. 아예 본인들 그 지식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thinking humanly approach 아까 얘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컴퓨터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 본 거지. GPS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고 IBM에서는 뭐 아직도 딥블루라든지 지금 알파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1950년대부터 계속 이제 만들어 오던 거라는 거. 그래서 기술력이 아주 발전한 거지. 그래서 체커라고 하는 거는 체스랑 좀 다른 게임이들은 비슷한 게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때 1959년대부터 애초에 잘하는 아마추어 레벨은 다 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플래닝을 그때부터 했었고 존 맥카티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MIT 와서 리스프 아직도 막 들어는 봤지. 리스프라고 하는 AI 쪽에서 굉장히 좀 도미네이트한 랭귀지를 만들어 버렸고 그게 한 30년 정도 도미넌트한 랭귀지로 쓰였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만들고 어드바이스 테이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굉장히 제너럴한 원칙 몇 개 지식을 넣어주면은 그거로부터 디덕션을 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지식을 추론해내고 그걸 통해서 답을 낼 수 있는 어드바이스 테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벌써부터 1958년에 만든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온톨로지부터 시작해서 뭐 이걸 새로운 지식 만들어내고 이런 게 59년 아이디어인 거야. 지금 굉장히 원시적인 아이디어인 거고 이미 있었던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만 그냥 실현되지 않은 아이디어인 거지. 그래서 한번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날리지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69년부터 79년까지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덴드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몰큘 구조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도메인 스페시픽 날리지를 쓰는 AI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HPP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의사가 진단하는 거를 대신해주는 마이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에 뭐 덴드란이랑 좀 다른 거는 제너럴 그 뭐지 의사들로부터 굉장히 인텐시브한 설베이를 해서 실제로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이게 발현이 돼요 라든지 라는 식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언설튼티까지도 다 지식으로 때려박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엑스퍼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기로는 주니어 닥터들보다는 얘가 훨씬 더 진단을 잘했더라 라고 결과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랭귀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 지식 없이는 어떤 지식 구조, 그 랭귀지 구조에 대한 지식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알고리즘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확실히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지식이 사용됐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병원 선배 오셨으니까 어투를 바꾸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뉴럴 네트워크, 아까 최초에 나왔던 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1986년에 넘어가면서 굉장한 브레이크스루가 나왔던 게 백프로파게이션.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백프로파게이션이 없으면 왜 안 되는지 AI 그 내추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 근데 그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생성되면서 그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 가능한 모델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사람이 학습하는 거를 그대로 미미킹할 수 있는 구조를 정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때 80년대 후반에. 그 다음에 8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보는 거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난 건데 크게 세 가지. 이전에는 여지껏 느꼈을 건데 정말 이론적인 거를 뭐 증명하고 새로운 이론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뭐 적용해보고 이런 게 목표였으면은 현재까지 이제 진행되는 8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는 그냥 있는 티오리 활용해서 더 발전시키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실험적인 에비던스들을 모아서 그걸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관에 의한 가설 검증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이제 밑에 얘기가 나와 있는 게 다들 아는 메소드들인 거죠. 87년도부터 이제 발생한 많은 메소드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똑같아요. 이게 그 AI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 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또 뭐 딥러닝까지도 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새로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AI의 역사의 총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알면 그래도 조금 아는 척은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병원 선배 앞부분에 좀 놓치셨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기본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섹션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차피 업로드 다 할 테니까 나스에 부족한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챕터 2는 그래서 이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AI라고 하는 거는 레셔널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최종 골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레셔널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분석한 챕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하이 레벨에서. 그렇게 보면 에이전트의 정의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이래요. 인풋 아웃풋 있는 애를 다 에이전트라고 해요. 환경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애를 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네, 그 액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뭐라 그러지? 단발성이 아니고 어떤 시퀀스로 이루어지는 뭐 인풋 받고 액션 계속 취하고, 뭐 인풋이라고 하는 건 시퀀스 오브 액션을 이제 그 인풋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거를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인풋과 아웃풋을 매핑해 줄 수 있는 펑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를 어떤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그럼 이제 레셔널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건데 그 옳다라는 걸 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경제학에서도 얘기했듯이 최선의 퍼포먼스를 내는 어떤 시퀀스 오브 액션이 있고 인풋이 있으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만들고자 하는 아웃풋을 내어주는 그런 플래닝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레셔널 에이전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전 에이전트에서 추가되는 거는 이제 이걸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퍼포먼스 메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펑션에다가. 그래서 또 기준이 추가되는 거고, 실제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이제 디자인돼야 하는 펑션이라는 거, 그런 부분까지 더해지는 게 레셔널 에이전트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어떤 게 정의가 돼야 되느냐라고 보면 크게 네 가지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퍼포먼스 메저, 우리가 이게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정의를 해야 되고,
기존 지식이 있어야겠죠. 지식 없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짜 뭐 우리가 말하는 온톨로지 같은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전에 인풋의 히스토리 자체도 지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들. 모든 어떤 prior knowledge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액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드러났는데 우리가 인지한 정보의 시퀀스가 주어져야겠죠.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바로 레셔널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밑에는 다시 한번 서머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옴니사이언스 에이전트랑 좀 구별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옴니사이언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진짜 모든 걸 다 하는 애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 거고 내가 또 그 다음에 이걸 취하면 어떤 결과가 올 거야. 모두 다 아는 에이전트를 옴니사이언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좀 다르죠. 왜냐면은 환경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모두 다 알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엔티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옴니사이언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이제 구별되는 개념인 거고 결국에 옴니사이언트 vs 그 레셔널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perfection vs rationality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거랑 합리적인 부분 분명히 이건 차이가 있죠. 완벽에 다다르고 싶은 게 레셔널리티니까 차이가 있고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지만 확실히 그 우리가 분명 모르기 때문에 분명 확률 모델로 계산을 해야 될 건데 확률 모델로 가면은 이제 기대값으로 넘어가겠죠. 이제 그 기대값의 expected performance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게 레셔널리티인 반면에 실제로 그거를 뭐 어떤 기대값이 아니고 그냥 내가 딱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옴니사이언트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임경도 나오셨네. 저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뭐 많이 이제 얘기했지만 인포메이션 게더링 부분 계속 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더 많은 인풋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런 부분은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얘기했던 익스플로레이션 스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됐으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실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더링과 이 학습이라는 걸 수행할 수 있는 애가 바로 이 레셔널 에이전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오토노머티 부분은 이건 뭐냐면은 이제 프라이어 날리지가 있고 계속 학습이 쌓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이제 대입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냥 우리 지금 시스템의 그대로를 얘기하자면 우린 날리지밖에 없어요. 학습이 잘 안 되죠. 실제 시스템 가지고 얘기하면은 돌아가는 시스템.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는 현재는 prior knowledge만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준성이가 그 강화학습 기반에 이런 걸 어떤 실제로 도입을 하고 하면은 데이터가 쌓이고 또 얘가 새로운 룰이라고 하는 팔러시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조금 더 그 익스피리언서가 차지하는 새로 학습된 공간이 차지하는 포션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정말 어떤 프라이어 날리지는 출발점이었지만 출발점과 굉장히 다른 새로운 형태로 진화된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정말 셀프 이볼빙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프라이어 날리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쌓이는 익스피리언스 기반으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런 걸 이제 여기서 AI 쪽에서는 이제 오토노미티다, 자율성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태스크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에이전트에 대해서 여지껏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인터랙션 하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환경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 환경에 대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때 이제 피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퍼포먼스 메저가 뭐고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어떤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어떤 센서를 가지고 있는지 부분을 확실히 정해줘야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 스테이트도 정의할 수가 있고 내 액션을 정의할 수가 있고 외부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틸리티 펑션도 정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팩터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오른쪽에 해당할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알 때 어렵고 많은 에이전트 많을 때 어렵고 확률 모델로 오면 어렵고 그리고 시퀀셜하게 오면 어렵고 다이내믹하면 어렵고 컨티뉴어스하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카테고라이제이션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수준의 인바이러먼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카테고라이제이션 잘 시킬 수 있으면은 관련 연구도 도메인에 맞는 걸 찾아야겠죠. 어떤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고
그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연구를 찾아야죠. 그렇죠? 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본인 어떤 우리 이제 다 AI 쪽 기법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네트워크 쪽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 관련 연구를 찾을 때 기준을 요걸로 삼으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예제들이에요. 그래서 예제는 뭐 앞에 내용만 이해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구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쓰이는 건 다 테이블 드리븐 에이전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터랙션 히스토리가 테이블 형태로 어떤 로우로 쌓이고 그 데이터들을 레퍼런스해서 학습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너럴 수도 코드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 에이전트의 어떤 제너럴 수도 코드로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거 구체화시킨 거를 그냥 더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후에 한 네 가지 타입이 나오거든요. 테이블 드리븐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에 네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심플 리플렉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건데 뭐냐면은 그냥 룰 기반 에이전트를 심플 리플렉스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현재 상황 주고 룰 있으면 매칭시켜서 액션 취하는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심플 컨디션 액션 룰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에이전트고 수도 코드를 보면은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룰만 주어진 거죠. 룰만 있으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풋이 펄세트가 들어오면은 룰을 뽑아내고 그걸 또 매칭이 된 거를 바로 액션으로 취하는 굉장히 간단한 에이전트인 거고 생김새도 간단하죠. 이거 그냥 사진 찍은 건데 환경에서 센서값 인풋 들어오면은 아 세상이 어떻네 라고 하는 게 인풋이 들어와서 룰과 매칭해서 가는 부분 우리의 미들웨어 가장 초기 버전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네. 그리고 모델 베이스드 리플렉스 에이전트가 그 다음 모델인 건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의 히스토리라는 걸 좀 사용해 뭐냐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걸 이제 또 사용을 할 건데 세상에 대한 모델이 어떤지 이거는 재연구 모델이 딱 요 모델 베이스 모델이에요. 뭐냐면은 세상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어떻게 이제 이볼브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액션을 취하면은 그게 또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정보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정보가 이제 들어왔으면 제가 연구를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 내가 어떤 에이전트를 언론 프로토콜을 만났으면은 이제 프로빙을 한번 던져봐요. 제가 어떤 에이전트지 하고 너 물어봐요 한번. 너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 라고 하면서 내가 뭐 A라는 정보도 얻고 B라는 정보도 얻으면은 그럼 이 정도 정보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프로토콜들이 대부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쟤는 어떤 프로토콜이겠구나 라고 하는 수준의 정말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디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건 형태를 이제 수도 코드인 거 이건 넘어갈게요. 수도 코드인 거고 모델 자체가 애초에 세상이 어떻게 이볼브 하는지가 있고 내 액션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이제 들어오면은 안에 스테이트 머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계속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바뀌는 거고 그 바뀐 정보를 통해서 또 추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지식 기반을 통해서 봤더니 어떤 오브젝트구나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 추론된 결과를 또 이제 룰이랑 매핑을 시켜서 이런 상태면은 내가 뭘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룰이 있어서 그 룰로 이제 생성되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모델 베이스드 리플렉스 에이전트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골 베이스드 에이전트인데 여지껏은 목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룰만 있고 세상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은 두 개를 매칭시켜서 액션을 취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꼴이 생겼어요. 쉽게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들면은 그냥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서울로만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면 서울로 갈 수 있어? 맞다라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떤 목표가 생긴 거고 이제 모델의 어떤 진화 모델을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심플 리플렉스는 현재만 중요해요. 그렇죠? 아무런 근거 필요 없고 현재 매칭만 되면 되는 건데 모델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경험, 얘들이 어떻게 진화해 오구나, 내가 뭘 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꼴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경험 가지고 내가 지금 선택을 하는 게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멀리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모델이 꼴 베이스드 모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자에서 이제 유저 세티스팩션이라는 부분을 우리 시스템에 도입을 하면은 아마 꼴 베이스드 에이전트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예요. 시스템 구조 자체도 그렇게 될 거고, 네, 그래서 구조 자체는 한 단계가 더 내려와요. 보면은, 네,
이게 내가 이 액션을 취하면은 나중에 이게 어떤 세상이 되겠구나 혹은 어떤 환경이 변하겠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꼴이랑 비교를 하는, 룰이랑 비교하지 않고 이걸 한번 꼴이랑 비교를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부합한 액션이면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한 단계가 하이 레벨로 업데이트가 업스케일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유틸리티 베이스드 에이전트. 이건 뭐냐면은 꼴이라고 하는 거를 정량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갈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정말 사용자 만족도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 혹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얼마나 기름값을 적게 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정말 레셔널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달성하기 위한 최종 목표가 유틸리티 베이스드 에이전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단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정량화 시킬 수 있는 유틸리티 펑션이 들어가고, 정량화 시킨 이후에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거쳤을 때 러닝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 하나하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퍼포먼스 엘리먼트가 여지껏 우리가 네 단계로 설명한 실제 액션을 취하는 에이전트 컴포넌트예요. 얘가 이제 팔러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애인데, 그럼 이제 러닝 인바이러먼트 엘리먼트는 뭐냐라고 보면은 얘가 실제로 아까 이제 조사가 얘기했듯이 강화학습도 보면은 계속 인터랙션 그 히스토리가 쌓이면서 팔러시를 업데이트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업데이트라고 하는 걸 수행해주는, 실제 학습을 수행하는 엘리먼트가 이 러닝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사용자 만족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줄 수도 있는 건데, 사용자 만족도 말고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까지도 고려하고 싶다라고 하면 새로운 방향에 대한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프로블럼 제너레이터가 역할을 하는 거죠.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면은 얘네가 이제 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팔러시 업데이트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크리틱이라고 하는 건 단순해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지금 뭐 강화학습에서 리워드 펑션이 있듯이 지금 내 목표가 있는 거에 얼마나 부합하는 아웃풋 피드백이 오는지를 검사해주는 애가 크리틱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총 러닝 엘리먼트라고 하는 게 이런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는 엘리먼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뭐 제너럴한 구조인 거죠. 프로그램 쪽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 목표가 추가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저 세티스팩션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는 거고, 뭐 인터랙션 횟수도 줄여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요구 사항을 늘려갈 수가 있겠죠. 그럼 각각의 요구 사항을 어떤 문제로 정의를 하는 거고, 그 문제 사항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두 엘리멘트에. 그럼 얘네가 추가된 기준에 따라서 계속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뭐를 추가한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거의 마지막일 텐데, 그 엘리멘트라고 하는 걸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어토믹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인터널 스트럭처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번 나와 있 아까 인터널 스트럭처 인터널 스테이트인데 잘못 썼네요. 이게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그냥 어떤 상태만 있는 거예요. 우리 공간으로 얘기하면은 불이 켜졌다 꺼졌다, 혹은 뭐 프로젝터가 켜졌다 꺼졌다, 인풋이 뭐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떨어지는 애들 있죠. 그 값이 떨어지는 애들을 그냥 이런 어토믹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HMM도 그렇죠. HMM도 각각의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걔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토믹한 인바이러먼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팩터들은 뭐냐면은 얘를 분석해서 파라미터라이즈 시킬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공간이라고 하는 레벨로 인바이러먼트를 확장하면은, 예를 들면은 오브젝트의 그 프로젝터의 상태 혹은 사용자의 개수, 온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쪼개서. 그럼 그런 파라미터라이즈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팩토라이즈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스트럭처럴드 부분은 진짜 그거를 지식화 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인바이러먼트들 있죠. 우리가 뭐 온톨로지들 기반으로 이제 쭉 우리가 스마트 냉장고다라고 하면 트리플들 계속 추가하면서 그 디스크라이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 자체를 이제 Structured Environmen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NLP부터 시작해서 Knowledge Based Learning까지도 각각의 대표적인 이제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예제로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챕터 2의 마지막 결론을 지어보면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처럼 리얼월드를 대상으로 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면 믹스드 모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일 모델로는 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다 어떤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모델마다
좀 목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굉장히 초기 모델들은 대부분 다 어떤 로직 기반으로 우리가 만들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그런 로직 기반이 아니고 어떤 확률 모델들도 더 썼고 인바이러먼트 자체의 레프레젠테이션도 다양하게 믹스드된 형태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가야 실제 리얼월드 모델을 반영하는 레셔널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컨클루딩 리마크로 가져가도 저는 괜찮겠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걸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죠? 조금씩 도입은 하고 있는데 좀 어설프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들웨어 부분에서도 계속 적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뭐 그냥 사파예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요 얘기를 중간중간에 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덮을 건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가 어디까지 해왔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더 뭘 할 수 있는지 부분도 각자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사과정 레벨에서는 이제 박사과정이나 플러스 항상 붙는 준성이 레벨에서는 미들웨어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체계를 기반으로 고민을 하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병호 선배한테만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